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대출 부실화로 은행 위기가 우려된다. 네. 이게 이제 기사의 헤드라인인데 네. 이거 보니까 미국 이 주거용 부동산 대출 부실화로 금융 위기 이게 이제 리만 사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생각이 갑자기 막 났어요. 그렇죠. 이게 자라보고 놀란 거좀 속도 보고 놀라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뭐냐면 약간 블랙스완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뭐냐면 과거에 없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택도 문제가 커진 게 미국의 주택 시장이 그렇게 엄청나게 터진 거 옛날에 주택 대부조합 사건 조금 그거하고는 엄청나게 오래간만에 일어난 그러니까 미국 집값은 절대 안 빠진다. 이게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예, 그렇죠. 근데 이 상업용 미국의 쉽게 말해서 뉴욕에 있는 오피스 빌딩이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거 처음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리만 사태 때는 우리 미국 저 소비자들이 사는 저 우리 드라마에서 보는 미국 단독주택 저 수영장 있고 막 이런 집들 있잖아요. 네. 미국 30년 40년 모기지로 사는 거. 네. 그게 부실화돼서 그렇죠. 미국 은행들이 파산하고 리만까지 파산한 건데 그렇죠. 지금 위기는 네. 뉴욕에 있는 그 저 TV에 나오는 좋은 오피스 빌딩들 네. 그런 거에 대한 대출이 상업용 저 대출이 부실화된다. 그렇죠. 두 가지 문제. 항상 자산 시장에는 한 가지는 뭐냐면 기초 체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뭐 엄청 좋으면 문제가 생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냐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오피스 공실률이요 20%대를 지금 찍고 있고요.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는 27%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되세요? 앵커님 뭐냐면 미국의 그렇게 좋은 빌딩들이요. 샌프란시스코 좋은 데잖아요. 예, 20%가 비어 있다고요.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았습니까? 아 맞아요. 연말에 저 미국 현지 답사. 그러니까 실제로요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상업용 부동산을 살려고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다 보니까 대출을 엄청나게 일으켰어요. 그렇겠죠. 일종의 레버리지를 일으킨 거죠. 그런데 이 대출들이 만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3천억 달러가 돌아오고 있고요. 올해 5천억 달러가 들어와요. 자 그러면 이 리만 사태 때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는 일반 시민들이 진짜 뭐 시민들이 자기 저 주택담보대출을 못 갚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일반 개인이 아니라 기업, 그렇죠. 우량한 기업들도 자기가 산 건물에 대출금 못 갚는 일이 생긴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뭐냐 우량한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출이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처럼 예를 들어서 현대차나 삼성전자가 빌딩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긴 투자자들이 빌딩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렌트하는 구조거든요. 대부분. 예. 그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 공실률이 증가하고 그게 또 하나는 뭐냐면 저금리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금리 이제는 그게 만기가 돌아오면 차환하고 대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대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유럽은행, 일본은행, 독일은행도 엮여 있어요? 미국에 투자한 유럽의 은행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자체의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문제가 생긴 거고요. 유럽은 건설 회사들이요. 건설 회사들이 빌딩을 지으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건설 회사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는 말하면 PF 위기 뭐 이런 거네. 그렇습니다. 동일한 거죠. 네,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하고는 상업용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는데 유럽은 유럽의 건설 회사들이 문제가 생긴 거고 미국에는 그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한 그런 투자자들이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그러면 공실률이 많다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일각에서는 이 코로나 때 하도 재택근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오피스 안 써서 그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지점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 공실률을 과연 구조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볼 거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가 돼서 일시적인 거다고 하면 백도 오피스라고 해서 오피스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안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구조적인 측면이 있는 거야. 뭐냐면 기업들이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겁니다. 재택근무를.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재택근무 코로나 때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해보니까 일이 돌아가네? 그렇죠. 그리고 사무실에 안 나오니까 임대료 덜 내도 되고 고정 비용이. 고정 밥값 안 줘도 되고 그렇죠. 좋은데? 관광비도 줄고. 그런 차원에서 그냥 집에 있어서 일하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원하는 순간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구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코로나 이후에 제가 볼 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택시장도요.
뉴욕이나 이런 데 살다가 뭐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예. 제가 볼 때 이건 그레이트 로테이션인데 그러니까 주거지도 바뀌고 있다고요. 굳이 오피스에 갈 얘기 없으니까 싼 집을 찾아서. 아 그러면 이제 뉴욕 중심가에 회사가 있으면 거기 가까운 저 아파트나 뭐 이런 저 뭐 콘도라 그러나? 네. 그게 아니라 그 외곽으로 빠져서 그렇죠. 널찍한 집에서 살면 된다. 그렇죠. 훨씬 더 싸고. 뉴욕까지 한 2시간 걸려도 매일 갈 일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 아틀란타 이런 데가 막 부동산이 엄청나게 뜨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야. 자 그러면 네. 어쨌든 그래서 상업용 오피스 빌딩의 대출이 부실화되는 것들이 보여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네. 그럼 리만 사태 같은 거 올 수도 있습니까? 이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뭐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단은 그런 리스크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비유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거에 없던 일이어서 사실 충격이 큰다는 거고요. 이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거론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대출 규모로 볼 때 엄청나게 큰 거고 개인이 집을 산 거고 또 다른 의미 차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샀기 때문에 일종의 유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도 내고 그냥 떠난다는 거죠. 그럼 그 손실들을 다 은행이라든지 대출자들이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 우리 금융시장의 영향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시장 물어보기가 두렵다 정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금융시장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 금융당국자 분들한테 이 리스크를 얘기 드렸어요. 면담이 있어갖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국의 예를 들어서 한국의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데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많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금융시장 전체와 경제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한국의 수출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한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많이 안 해놔서 리스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겉으로는 국민들 안심시키기 위해서 괜찮습니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준비해야죠. 저 컨텐전시 플랜 짜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금리가 출렁거리거나 환율이 출렁거릴 때 최근에 가장 우려 있게 보는 게 그래서 외환 보유액이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저 민간에서 위기를 지적을 할 때 이 금융당국이나 경제부처에서 제일 하면 안 되는 얘기가 한국 경제는 펀더멘탈이 튼튼해서 괜찮습니다. 이거 안 돼요. 네. 이거 IMF 때 계속 얘기하다가 IMF 맞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5%든 1%든 준비해야죠. 그게 바로 정부와 그리고 당국의 그 책임 있는 자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요거 좀 질문을 드리죠.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요거를 도입한다는 정부 정책이 나왔어요. 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정치쇼에서 미리 얘기했어요. 아 일본.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세금 깎아줘서 그러니까 주식시장 부양하지 말고 좋은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라. 그래서 좋은 기업들을 만들어낼수록 일본의 PBR 1배.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잖아요. 1배가 낮은 기업들을 그런 예도 있다. 그것도 정부가 이걸 똑같이 도입한다는 거예요. 일본처럼. 네. 일본 기업 저 주가가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PBR 1배 미만인 회사들한테 일종의 기업의 개선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서 밸류업을 올리는. 그래서 2월에 이제 구체적인 사항을 발표할 건데 이미 주식시장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PBR 1배가 미만인 회사들이요.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아니 지금 보니까 이 정책에 제일 영향받는 건 유통기업이다 이런 기사 있던데 그건 왜 그래요? 유통이 PBR이 낮기 때문이에요. 왜 낮았어요 유통은? 안 좋으니까 나왔죠.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부가치는 크죠. 유통기업 보면은 뭐냐면 건물들이나 부동산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익이 안 나니까. 자산 가치로 하면은 부동산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투자자들이 이 자산으로 해서 충분히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하니까 그만큼 주가가 못 올랐다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PBR이 대표적으로 싼 회사들, 낮은 회사들은 일종의 유통이라든가 건설업 뭐 금융 회사들 그리고 지주사 이런 계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많은데 그만큼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의미 있게 보지 않은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요해요. PBR이 저평가되는 거하고 PBR이 그냥 낮은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전문가의 영역인데 구분하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실 필요가 있고요. 정부에서도 그 지점을 이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원래 낮은 기업과 높아야 되는데 숫자가 낮게 그렇습니다. 형성이 돼 있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한국의 기업들 중에서 PBR이 저평가돼 있는 기업을 찾기는 사실 어렵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소수의 기업들이 있지만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돈을 버시려면. 그렇습니다. 네,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광수 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